안녕하세요. 저는 재택근무하며 애 둘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딸 하은이, 아들 하준이와 셋이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요. 1년 전만 해도 전 정말 미칠 것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시어머니라는 분한테, 그리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사람한테까지 휘둘리면서요. 결혼 10년 동안 쌓인 이야기가 참 많은데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듣다 보면 화가 나실 수도 있고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저처럼 속이 좀 시원해지실 거예요. 저는 27살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남편은 중견 화학업체 품질관리 과장이었고 저는 IT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소개로 만나고 있는 도중 시아버지의 은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며 결혼할 거면 빨리 하라는 재촉을 받았어요. 솔직히 결혼 생각이 간절하진 않았어요. 그냥 언젠가 하겠지 싶은 정도였죠. 그런데 남편은 제게 열렬히 고백했습니다. 꼭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솔직히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어야 하는데 별 생각 없이 이 사람 정도면 큰 문제는 없겠다 싶고 또 그때 당시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도 깊었기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계셨는데 남편도 저도 분가를 원했기에 경기도에 전세 아파트를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남편 내조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해서 근무도 재택근무로 변경 신청했죠. 오고 가는 교통시간을 아끼고 집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롯이 집안일이 제 몫이 된다는 걸 뜻했고요. 그래도 싫은 건 아니었어요. 제 성격상 남에게 그런 걸 시킬 성격도 못 되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생각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그런 귀찮음을 이겨내도록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시아버지께서 자동차 부품 유통업을 하시면서 강남에 아파트도 한 채 갖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로 평생 사셨던 분이에요. 결혼 초반에는 정말 괜찮았어요. 남편이 크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였어요. 제가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남편이 한 숟갈 떠먹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보, 이거 된장 비율이 좀 다르지 않아? 우리 엄만 된장하고 고추장을 반반 넣으셨는데. 아, 그래?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해볼게. 이 정도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세탁하고 빨래를 널고 개어놓는 것에도 잔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왜 와이셔츠를 건조기에 말려? 우리 엄마는 항상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말리셨는데 그래야 구김이 안 가잖아. 당신이 어제 한밤중에 셔츠 내놓으면서 내일 당장 입어야 한다고 했잖아. 아파트라 한밤중에 세탁기도 못 돌리니까 아침에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까지 쓴 거라고. 그거 아니면 오늘 입고 가지도 못했을 거야.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했음에도 남편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건조기 돌리면 옷감 상하는 거 몰라? 엄마가 항상 그러셨어. 옷은 자연바람에 말려야 오래 입는다고. 그리고 한밤중에 세탁기 못 돌리면 손빨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손빨래 할 거면 세탁기는 왜 사고 자연 건조할 거면 건조기는 왜 샀나요? 게다가 늦게 세탁물을 내어놓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저만 추궁하더군요. 내가 손으로 돈 버는 사람인 거 잊었어? 다음부턴 세탁물 일찍 내놓던지 늦게 내놓은 세탁물은 다음날 입고 간다고 떼쓰지 마. 그럼 되는 일이잖아. 와이셔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는 셔츠면 2벌 사 2벌. 그렇게 빈정거리며 말하니 남편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진 않더군요. 솔직히 너무 열받았죠. 솔직히 재택으로 저도 돈 벌고 있었고 집안일도 하는데 당당하게 손빨래 운운하는 걸 보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래도 이해하려고 무진장 애썼습니다. 남편은 평생 시어머니 방식대로 살아왔으니 그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밑반찬,
세탁, 청소, 아이 재우는 법까지 확대되니까 숨이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힘든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예, 혹시 지금 전화 되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기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1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급하게 쓸 데가 생겨서 그래. 나중에 꼭 갚을게. 아, 네, 보내드릴게요. 천천히 갚으셔도 되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고마워, 예. 근데 돈 빌려준 거 태준이한텐 비밀로 하면 안 될까? 아들한테 돈 없는 소리 하면 걱정하잖아. 엄마 체면도 있고. 아무래도 그렇죠. 비밀로 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가끔 이렇게 돈을 빌리셨는데 전 크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마 생활비가 모자라서 제게 연락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시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좀 꼼꼼한 분이시고 낭비를 싫어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낭비에 남편의 외가,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친정에 쓰는 돈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셨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에 3, 4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씩 1년에 서너 번 정도 원한다고 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당시에 시어머니의 친정에 이래저래 아픈 사람도 있고 가세도 많이 기울어 힘들어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시어머니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드렸죠. 그런데 그게 몇 년 지속되니 저도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긴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돈을 갚지도 않으셨어요. 한 번은 제가 친정에 급한 일이 있어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미안한 목소리로 돈이 없으니 좀 기다리라고, 나중에 안 되면 유산으로라도 갚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결국 죽은 뒤에야 갚겠다는 말에 저는 갚을 생각이 없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죠. 그렇게 말한 뒤에도 뜸하긴 했지만 돈 요구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7, 8년 차쯤 되니까 남편의 요구도 진짜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둘째 하준이까지 낳고 나서 저는 재택근무를 주 3일로 전환했는데요. 남편은 제가 집에 있으니까 더 당연하게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제가 다 해줘야 했어요. 여보, 양말 어딨어? 서랍 두 번째 칸에 있어. 그냥 좀 꺼내줘. 엄마는 항상 양말이랑 넥타이까지 세트로 꺼내놓으셨어. 그래야 아침에 안 헤매잖아. 여보, 나 지금 하준이 이유식 때우고 있어. 서랍 열면 바로 있으니까 직접 좀 꺼내. 애가 울어서 이 난리인데 지금 내가 몸이 10개도 아니고. 진짜. 그것도 안 해줘? 뭐가 그렇게 바빠? 당신 재택근무라 애 어린이집은 언제든 데려다주고 올 수 있잖아. 아침부터 왜 바쁘게 난린데? 애가 일찍 일어나서 배고파서 우는데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내가 아침에 바쁘고 싶어서 바빴어? 나도 한가하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애가 우는데 내가 한가해서 될 일이냐고. 이유식 한번 데워준 적도 없으면서. 앞으로도 애 이유식 먹여줄 거 아니면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애야? 양말 안 해줬다고 짜증내게? 퇴근 후엔 더 했어요. 소파에 드러누워서 과일 깎아달라, 물 떠달라, 리모컨 집어달라, 주말엔 발톱까지 깎아달라고 하더군요. 여보, 발톱 좀 깎아줘. 우리 엄마가 아버지 발톱 항상 깎아드렸어. 나도 종일 일하고 애들 보고 집안일 했어. 그리고 발톱은 당신 건데 왜 내가 깎아줘? 애도 아니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야, 우리 엄마는 아버지 뒷바라지를 완벽하게 하셨어. 밥, 빨래, 청소는 기본이고 아버지 손톱, 발톱까지 다 케어하셨다고. 근데 넌 뭐가 이렇게 다 싫은 건데? 솔직히 내가 돈 많이 벌어오는데 당신이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순간 뭔가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당신 엄마야? 당신이 내 아들이냐고? 내가 지금 애가 둘이나 되는데 당신 발톱까지 깎아줘야 해? 제발 정신 좀 차려. 나 당신 와이프야. 엄마가 아니라. 뭐? 그게 아내가 할 소리야? 엄만 평생 그렇게 하셨어. 다른 여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산다고. 그건 어머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그게 아내의 의무는 아니잖아. 나도 회사 다니고 애 둘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있어. 근데 거기다 당신 양말까지 꺼내주고 발톱까지 깎아주라고? 나한테 팔이 10개라도 있는 줄 알아? 당신은 날 뭐라고 생각하는데? 식모 데리고 살 거였으면 인력시장에서 와이프 구하지 그랬어. 남편은 벌컥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그날부터 냉전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원하는 거구나.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을 아들처럼 케어해 줄 수가 없다는 걸요. 남편은 정말로 미성숙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싸우고 나서 대화를 일절하지 않겠다며 거부하는 모습,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려고 저를 압박하는 모습까지 배려와 양보, 대화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열받는 건 남편이 월급을 가정 공동 통장에 넣긴 하는데 꽤 많은 금액을 따로 빼두더라고요. 월급 명세서상 금액이랑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맞지 않았어요. 따로 적금을 들고 있거나 개인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물어보면 회사 공제금이야, 세금이야 이러면서 넘어갔거든요. 이때부터 돈 문제에서도 이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전이 몇 주 넘게 이어지다가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할 말 있으니까 앉아봐. 이제야 대화할 마음이 생겼어? 비꼬지 마. 그거 말고 중요한 이야기야. 우리 부모님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게 어때? 우리 부모님 당신이 모시는 게 맞잖아. 당신이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합가를 하자고?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지. 나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어머니 연세도 이제 많으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들어간 김에 당신이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기본적인 것들부터 하나씩 배우고. 저는 등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합가라는 명목으로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하는 모든 걸 배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저를 맞추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싫어. 합가는 안 돼. 왜? 왜 싫어? 이유가 뭔데? 지금도 힘들어. 거기다 어머님까지 모시면 난 24시간 가정부야. 내가 재택근무인 거 잊었어? 재택근무할 때 어머님이 집안일이라도 하시면 내가 마음이 편해? 난 싫어. 그러라고 가는 거야. 어머니가 뭘 시키는 분이야? 오히려 어머니가 도와주시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딱딱딱. 난 당신하고는 하나부터 10까지 안 맞는다니까. 당신이 가서 배워야지. 마음속에서는 이러려면 왜 나랑 결혼했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참으며 말했습니다. 배우긴 뭘 배워? 당신이 조금만 양보하면 끝날 일인데. 어머니 모신다는 이유로 몰고 가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해. 나 시집살이 시켜서 네 입맛대로 바꾸고 싶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매일같이 합가를 밀어붙였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자기 전에도 합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점점 궁지에 몰렸는데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시어머니한테 빌려준 돈이었어요. 아들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그 돈.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 수진인데요. 예, 무슨 일이니? 태준 씨가 요즘 자꾸 합가하자고 해서요.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뭐라고? 합가? 안 돼, 안 돼. 어머님도 싫으세요? 당연히 싫지. 이 나이에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하잖아. 내가 태준이한테 직접 말할게. 예, 걱정 마.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네 시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네 시아버지 하시면 당장 들어오라고 난리 날지도 몰라. 시어머니의 반응이 유난히 강했어요. 보통 시어머니들이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하면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거의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때는 합가를 막는 게 급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나 봐요.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가 합가하기 싫다고 하시네. 어른들은 합가하자고 하면 다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그러셨어? 그냥 두 분이서 계시는 게 편하다고. 며느리 재택근무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는 거 별로라고 하시네. 나보고 합가 이야기 꺼내지 말래. 그럼 어쩔 수 없네. 어머님이 싫다시는데. 남편은 불만스러운 짜증을 냈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싫다고 하시니 더 밀어붙이지 못했어요. 전 그렇게 첫 번째 위기를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합가하는 걸 싫어하셔서 천만다행이라는 속편한 생각만 했죠. 그렇게 합가 문제가 일단락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결혼 9년 차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전날까지 멀쩡하게 사업장에 나가셨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일찍 발견했다면 또 모를까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바람에 시아버지를 늦게 발견해서 결국 중환자실에 며칠 입원해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시어머니는 멍하니 계셨고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시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했어요. 시아버지 명의의 강남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시세가 한 18억쯤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어머니와 남편 둘 다 상속인이었죠. 배우자가 1.5, 자녀가 1 비율로 나누는 거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파트는 엄마 명의로 하세요. 어차피 엄마 사시는 곳이고 엄마가 사시다가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태준아,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제가 뭐 당장 쓸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사시는 집인데 엄마 명의로 하는 게 편하고요. 사실 이때 저는 한마디 했어요. 이걸 빌미로 남편이 시댁에 합가하자고 또 이야기할 것 같았거든요. 여보, 그래도 상속분은 나눠서 받는 게 맞지 않아? 나중에 당신이 물려받긴 할 거지만. 뭔 소리야. 엄마가 사시는 집인데 내가 지분 따지면 그게 자식이야? 엄마가 편하게 사시다가 나중에 물려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야, 우리 엄마가 뭔 일을 벌이겠어.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신 분이야. 아파트 팔아서 노름이라도 하실 것 같아? 괜한 걱정 마. 남편은 코웃음까지 치면서 제 말을 무시했어요. 결국 협의 분할로 남편 상속분까지 전부 시어머니에게 몰아줬어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자체가 시어머니라 약 1억 5천만 원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고요. 남편은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장례 후 몇 달이 지나니까 전세 만기가 다가왔어요. 문제는 전세금이 8천만 원이나 올랐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고 했고 우리는 추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여보, 전세금 8천만 원 올려야 하는데 적금 좀 풀어봐. 무슨 적금? 나 적금 없어. 없긴 뭐가 없어. 월급이 통장에 전부 안 들어온 거 나도 아는데 그거 다 모으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건 회사 공제금이랑 세금이야. 진짜 없다니까. 이참에 그냥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자.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 전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어머니 모시는 것도 되고. 또 합가였어요. 결국 남편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오른 전세금을 안 내려고 합가를 밀어붙이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이번엔 명분도 더 강해진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우리가 모셔야지. 사람이 도리가 있잖아. 도리를 따지려면 당신이 먼저 아내한테 도리를 좀 해. 양말 꺼내달라, 발톱 깎아달라 하면서 도리를 따져? 당신 행동은 조선시대 종부리듯 하는 행동이거든? 야,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야. 합가하면 다 해결되잖아.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 거야. 당신도 좋을 텐데 뭐가 그렇게 싫은 건데. 이해가 안 가.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려면 결혼하지 말고 엄마랑 계속 살지. 그런 말이 목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가 겨우 삼켰습니다.
전세금 압박에 합가 압박까지 숨이 막히는 시기였어요. 그 무렵 하은이 학원 상담이 강남에 있어서 갔다가 길을 걸어오는데 저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였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웬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런데 확실히 시어머니가 맞았어요. 두 분이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뒤에 한 번 더 마주치게 됐어요. 비밀 탐정처럼 미행한 건 아니고 시어머니 동네 근처에서 만나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저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인데 시어머니와 우연히 마주친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때 본 그 남자에게 명품 지갑을 사주는 걸 봤어요. 남자 명품 지갑을요. 그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순간 번뜩이며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몰래 저한테 빌린 돈, 그 돈도 저 남자한테 쓴 건 아닌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점점 더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남자에게 확 빠진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남자는 나이가 시어머니보다 어려 보였고요. 하고 다니는 것도 모델처럼 입고 다니더라고요. 키도 원칠하고 얼굴도 모난 구석 없이 잘생긴 터라 저는 경계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간 시어머니가 가진 것들이 아직 시어머니 수중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어요. 시어머니 명의의 강남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거든요. 열람 결과를 보고 저는 눈을 비볐어요. 소유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복순이 아니라 박승호라는 이름으로요. 등기부 등본에는 아파트에 걸린 근저당 설정 내역도 나오는데 박승호 명의로 넘어가기 전에 대출이 여러 건 잡혀 있었던 흔적이 보였어요. 거기다 시어머니가 최근에 저한테 돈 빌리는 횟수가 부쩍 잦아졌고 금액도 커졌거든요. 사망보험금 1억 5천이 있는데 왜 저한테까지 손을 벌리실까?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였어요. 그 돈이 이미 없다는 거죠. 저는 등기부 등본을 캡처하고 시어머니한테 돈을 보내드렸던 이체 내역, 시어머니가 돈 빌릴 때 보냈던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정리해놨어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강남 아파트가 아직 어머니 명의인 줄 알고 언젠간 자기한테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상황을 봐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도 만만치 않았죠. 전세 만기가 코앞이었거든요. 남편은 매일같이 합가를 압박했고 전 매번 거절했어요. 그렇게 점점 스트레스가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도 싫다는데 왜 자꾸 하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죠.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뒤에 남편이 거실 식탁에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또 합가 이야기야? 솔직히 결혼하고 너랑 내가 이렇게 안 만든지 몰랐어. 게다가 넌 내 뜻에 따라주기보다는 네가 편한 대로 행동하잖아. 네가 나를 남편으로 생각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원래 결혼은 다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거야. 내가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했는데 당신 요구사항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나도 하기 싫은 거고. 그리고 당신도 어른이고 손이며 발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다 시켜? 그것부터가 열받는 거야 나는. 끝까지 네 잘못 인정 안 할 거야?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한테 하나도 좋을 게 없어. 난 최대한 양보하려고 했어. 엄마 강남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는 알아? 현재 18억이야. 나중에 20억 넘을 수도 있어. 거기서 어머니 모시고 살면 전세금 걱정도 없고 나중에 그 아파트 우리 거 되면 인생 편한 거야. 근데 자꾸 거절을 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열이 받았어요.
남편 원하는 대로 시어머니 댁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그 일이 제 일이 아닌 게 되나요? 아니겠죠.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해야 할 테고 평생을 그 아파트 때문에 매여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끌려다니겠죠. 게다가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동거는 또 어떻고요? 싫다니까? 왜 나한테 강요를 해? 그냥 거기 놔두고 우리끼리 살면 되잖아. 그때 남편이 절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강남 아파트 받기 싫어? 이혼하고 딴 여자랑 재혼할 거야? 나 진심이야. 솔직히 이렇게까지 안 맞는데 뭐하러 너랑 살아? 다른 여자 찾고 말지.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얼음물을 머리부터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여자 운운하며 이혼하자고 떠보는 그 말투가 열받더군요. 그러다 곧 시어머니의 상황이 떠오르니 화가 가라앉았어요.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로요. 이 사람이 자기 패라고 내미는 카드가 이미 남의 것이 된 강남 아파트라니 속으로 웃기다 못해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한쪽 입꼬리만 살짝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하고 딴 여자랑 재혼하셔요. 남편이 멈칫했어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도 더 이상 못 살겠어. 야,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강남 아파트 시세가 18억이야, 18억. 시간 더 지나면 20억까지 오른다고. 진심이야? 이혼하면 넌 뭐 먹고 사는데?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그냥 이혼해. 난 네 발닦개로 살 생각 없어. 나도 같이 일하고 돈 버는데 살림이며 육아 이 정도 해준 거 감지덕지 생각해야지. 도리어 사람을 괴롭히면서 합각까지 하게 만들어? 너 같은 인간은 내 쪽에서 사양이야. 합가 이야기만 안 했어도 어떻게든 데리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하씨, 이 여자가 진짜 뭘 잘못 먹었나. 강남 아파트 시세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알면 그런 소리 못해. 알아서 해. 나도 상 주겠다는데 벌 받겠다는 바보 같은 인간하고 같이 살 생각 없어.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를 알면 뭐하나요? 그게 누구 건지가 중요하죠. 전 그날 밤부터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전략은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내는 것. 왜냐고요? 남편이 강남 아파트가 시어머니 것이고 곧 자기가 물려받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거잖아요. 이혼해도 나한테 강남 아파트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그 착각을 깨뜨리기 전에 이혼을 확정시켜야 했어요. 며칠 뒤 이혼 서류를 들고 가서 남편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지금이면 내가 봐줄 테니까. 합의 이혼으로 조용하게 해결하자. 너 진심이야? 후회 안 해? 안 해. 난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어. 나랑 헤어지고 어디 조선시대 종로로 태줄 여자 찾아봐. 40대에선 못 찾을걸? 어머님이랑 비슷한 연배면 몰라도. 야, 네가 대충 산다고 다른 여자들도 그런 식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남자가 능력 있으면 여자는 다 조신하게 내조하면서 살게 돼 있어. 웃기지도 않는 소리라는 남편 말을 싹둑 끊으며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절반은 내 거야. 혼인기간 동안 쌓인 당신 퇴직금 상당액 절반도.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도 나한테 줘야 하고. 양육권? 하, 애 둘을 너 혼자 어떻게 키워? 그리고 당장 나가서 어디서 집을 구할 건데? 난 재택근무잖아. 주 3일은 집에서 일하고 아이들 보고 있고 당신은 매일 출퇴근에 야근까지 하고 회식도 많아. 누가 더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진 뻔하지. 당장 가정조사만 하더라도 당신은 양육권 아웃이야. 알았어. 양육빈 줄 테니까 빨리 끝내자. 나도 새 출발해야지. 남편은 오히려 속전속결을 원했어요. 빨리 이혼하고 딴 여자 만나야지 라는 여유까지 부리더라고요. 남편은 수긍이 빨랐습니다. 그때 어이가 없었죠. 이 남자가 나를 정말 못마땅해 했구나. 그게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싫어서 그런 말을 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강남 아파트가 자기 뒤에 있다는 자신감, 그 자신감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본인만 몰랐어요. 합의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가정법원에 합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했고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숙려 기간 3개월을 거쳤어요. 그 3개월이 참 길었습니다. 남편은 그 기간에도 저를 멋모르는 바보 천치로 여기더군요. 저는 속으로만 웃었어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가정법원에서 최종 확인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전세보증금 절반, 혼인기간 중 적립된 퇴직금 상당액 절반, 양육비 월 지급 합의, 아이들 양육권은 저에게. 그렇게 이혼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이혼 확정과 동시에 저는 남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혼 확정과 동시에 전세 계약이 만료됐어요. 제가 받아야 할 전세금 절반과 남편 퇴직금에서 얼마를 떼어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받자마자 저는 애들을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약 한 달간의 유예를 얻어 잠시 지내다가 나가기로 했어요. 이혼 후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셨어요. 보증금 일부를 보태주셔서 꽤 괜찮은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시내가 아니라 돈이 더 쌌죠. 그렇게 하은이랑 하준이랑 셋이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수진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 아빠가 있잖아. 고마워요, 엄마. 잘한 거야. 그 사람이 널 어떻게 대했는데. 엄마는 네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속으로 잘됐다 싶었어.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전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요. 10년 동안 빌려드린 금액을 이체 내역 기준으로 정리해보니 총 2,870만 원이었어요. 건건히 문자 기록도 있었고요. 이혼 후 이튿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동시에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저 수진인데요. 그동안 어머님께 빌려드린 돈 있잖아요. 이제 갚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돈을 지금? 네. 이제 남남이니까요. 이체 내역도 다 있고 어머님이 보내신 문자도 다 있어요. 곧 갚겠다는 문자 내용도 전화 내용도 있고요. 총 2,870만 원이에요. 내가 그렇게나 많이 빌렸다고? 네. 어머님이 못 갚으시면 아들한테 갚아달라고 하세요. 지금 현금이 좀 있을 거거든요. 전세금 받아서. 난처한 기색의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하고 전화했는데 당신이 좀 갚아야 할 것 같아. 2,870만 원. 어머님이 빌려가신 돈이거든. 갚기 힘들다고 하시네? 뭐? 엄마가 너한테 돈을 빌렸다고? 무슨 소리야? 아, 몰랐어? 어머님이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나도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제 남남이니까 말하는 거야. 얼마라고? 뭐 거의 3천만 원? 엄마가 왜 너한테 그 많은 돈을 빌렸을까? 남편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나 봐요. 당장 어머니 집으로 와. 돈 빌려줬다는 증거도 싹 다 들고 오고. 저는 남편의 전화를 끊고 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남편과 비슷한 시각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뭐야? 왜 안 열려? 남편이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한참 만에 받으셨대요. 엄마, 나 태준이야. 문 앞인데 비밀번호가 계속 틀린 걸로 나오는데 비번 바꿨어? 뭐? 지금 밖에 왔어? 잠깐만 있어봐. 한참을 기다리는데 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당황했죠. 저와 남편 둘 다 시어머니가 밖에 있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뒤에 웬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데 그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대요. 아, 복순씨 아들이시구나. 복순씨 아들이니까 잠깐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 내 집이니까 너무 오래 있진 마세요. 뭐? 당신 집이라고? 여기 우리 엄마 집이야. 아, 모르셨나 보네. 그 등기부 등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곧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소유자 이름이 오복순이 아니라 박승호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엄마, 이게 뭐야? 아파트가 왜 이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 태준아, 그게 승호 씨가 투자를 해서 불려준다고 해서. 투자?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재산이잖아. 내가 상속분 다 엄마한테 몰아드렸는데 엄마가 이걸 남한테 넘겨? 남편이 개거품을 물면서 시어머니 멱살을 잡고 흔들었대요. 미쳤어, 엄마? 진짜 미쳤어?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웬 남자야? 그리고 집을 넘겨? 18억짜리 아파트를 남한테 그냥 줘? 그때 시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여기 내 집입니다. 당신 어머니가 직접 등기소 가서 서명하고 넘겨주신 거라고. 대체 뭐가 문제야? 닥쳐 이씨!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이 집이 당신 집이야? 아들이 아주 불효자네. 부모 집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다니. 부모가 자기 돈을 어떻게 할진 부모 마음이지 아들 마음이 아니잖아. 하여튼 시끄럽게 굴지 말고 당장 나가. 남편이 주먹을 날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태준아, 엄마 좀 이해해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밤마다 천장만 보면서 울었어. 그때 승호 씨가 나타나서 밥도 같이 먹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처음으로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느낌이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저 남자를 만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그게 집을 넘길 이유가 돼? 엄마, 이건 관심이 아니라 사기야. 저놈이 엄마 돈 보고 접근한 거라고. 박승호가 거실에서 다리를 꼬고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야, 사기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어머니가 본인 의사로 해주신 건데 뭐가 사기야? 닥쳐 이씨! 당신 같은 놈이 우리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 밥을 먹여줬어? 돈을 벌어줬어? 난 어머니 외로움을 달래드린 거야. 그게 밥 먹여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아닐까? 아들이란 사람이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와이프한테 다 시킨 주제 말은 많네. 그 사람의 말에 저는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그 사람이 인간 쓰레기의 사기꾼이었지만 그 말 그대로였거든요. 그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시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합가하자는 말은 매일 하면서 정작 어머니 안부를 묻는 전화는 제게 맡기기만 했죠. 그걸 지적당하니까 뒤통수를 맞은 거죠. 물론 그 남자가 좋은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요. 설마 아니지? 엄마, 그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 어디 갔어? 그것도? 걱정하지 마, 태준아. 그건 승호 씨가 다 불려서 되돌려준다고 했어. 수익금 받는데 엄청 괜찮아서. 수익금? 수익금은 어디 있는데? 통장에 남은 돈은 있어? 있긴 한데 아직 뺄 수는 없고. 남편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웃다가 울다가 아주 난리였습니다. 자기가 와이프와 이혼을 하고서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아파트가 시어머니가 사귄 남자한테 고스란히 넘어갔다는 사실을요. 남편이 박승호를 향해 다가가며 주먹을 쥐자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태준아, 때리지 마. 승호 씨가 나한테 잘해줬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진짜 미쳤어? 엄마가 사람이야? 어떻게 만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 다 넘겨.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18억,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부 날아간 거예요. 그날 이후 남편은 당연히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결국 흥신소에 의뢰해서 그 남자 뒤까지 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답변이 이랬대요. 어머니가 본인 의사로 등기소에 직접 가서 서류에 서명하고 명의를 이전하셨다면 그건 증여예요. 제3자인 아들분이 그걸 취소하긴 어렵습니다. 저 남자가 사기를 친 거잖아요. 투자해준다고 꼬셔서. 사기를 주장하려면 어머님 본인이 고소를 하셔야 해요. 근데 어머님이 고소할 의사가 있으세요? 그게 문제였어요.
시어머니가 고소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저와 남편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저는 몇 번 시어머니가 빌린 돈을 받으러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었죠. 그날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나왔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말려주길 바라는 모양이었어요. 이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인데. 엄마 고소하자. 그 인간 사기죄로 처벌하고 아파트 빨리 받아오자고. 태준아, 승호 씨한테 준 건 내가 좋아서 한 거야. 돌려받을 생각 없어. 엄마 제정신이야? 그 남자가 엄마 돈 다 빼먹은 거잖아. 빼먹은 거 아니야. 내가 우울증 걸릴 뻔하고 힘들 때 도와준 거라서 그냥 준 거나 다름없어. 내 마음을 고쳐줬다고. 남편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실소했습니다. 고쳐줬다고? 엄마, 그 인간이 밖에서 딴 여자 만나는 건 알고 이러는 거야? 그건 다 알면서도 이러는 거냐고! 말 좀 해봐! 나 말려 죽이려고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하셨어요. 참 답도 없죠. 시어머니의 남자친구인 박승호라는 남자는 정말 영악했어요.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쫓아내면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꿔서 명의 이전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살게 해주면서 밖에선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진 않겠죠. 어느 정도 같이 살다가 다른 사람이 좋아져서 헤어진다고 하면,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고 하면, 그게 돈 때문에 시어머니와 사귄 게 아니라 사귀다가 헤어진 일반적인 연인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그걸 노린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떠나지 못했어요. 떠나면 갈 곳도 없고 승호 씨마저 잃으면 진짜 혼자가 되니까 완전히 꽉 잡혀서 사는 거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확실해졌죠. 처음에 시어머니가 합가를 기겁하면서 거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박승호와의 연애를 숨기려고 그랬더라고요. 아들이 들어와서 살면 내연남 존재가 바로 탄로나잖아요. 그럼 시아버지와 이혼까지 했겠죠. 저는 뒤늦게 시어머니를 한번 만났어요. 솔직히 빌려준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신세한탄을 하더군요. 어머님, 그 사람은 어머님하고 결혼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면서 어머님 돈만 쓰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시면서도 왜 거기 계세요? 나가면 갈 데가 없어, 수진아.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리고 승호 씨라도 옆에 있으면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랑 같이 살면서 집도 되찾아오면 되잖아요. 아들, 내 배로 낳았지만 걔는 내 아들이라기보다 남편의 아들이었지. 똑같았어. 하나부터 열까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내 남편이 그대로 복사된 것처럼. 걔가 합가하자고 했을 때도 너무 싫었어. 내가 언제까지 아들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니? 독립했으면 끝이지. 이 늙은 어미를 죽을 때까지 부려먹으려고 드는 그 심보가 고약해서 싫었어. 할 말을 잃었어요. 여태까지 시어머니가 잘못해서 집을 날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건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시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살아온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똑 닮은 아들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는 짐작이 가요. 그리고 그 여파로 내연남을 만든 것도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집을 판 건 이해가 안 됐어요. 얼마나 외롭게 살았으면, 얼마나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았으면 결혼도 안 한 내연남에게 모든 걸 다 줘버릴 수가 있을까? 아마 평생 저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해줘야 했어요. 그래야 비극을 막을 수 있었겠죠. 아마 남편이 합가하고 싶다고 말한 것 때문에 일이 여기까지 진행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남편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어요. 양육비 보내면서 가끔 아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남편 상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양육비 입금이 며칠 늦어서 전화를 했어요.
양육비 아직 안 들어왔는데 웬만하면 날짜 맞춰서 보내줘. 이번 달 좀 빠듯해서 내일까지 보낼게. 너무 재촉하지 마. 왜 빠듯한 거야? 회사 다니잖아.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그 엄마가 몰래 대출받은 돈도 갚고 양육비 보내드린 돈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점심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있어. 어마어마한 내역에 저는 더 이상 쪼는 듯 말하는 걸 잊었습니다. 이것 또한 남편 자신이 이렇게 만든 거긴 했지만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도 돼? 나 요즘 진짜 힘들어. 회사에서도 경고받았어. 자꾸 지각하고 집중을 못한다고. 그건 안 됐네. 근데 당신이 내는 돈 중에 양육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지? 애들하고 관계가 유지되려면 잊지 않고 보내야 해. 알았다고. 곧 보낼게. 끊어.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생각했어요. 불쌍한 마음이 아주 안 드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떠올리면 동정심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혼하고 딴 여자랑 재혼할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다니 세상 참 아이러니하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남편이 매주 주말마다 시어머니 아파트에 찾아간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살 때 친했던 이웃이 연락을 해줬습니다. 박송호를 만나면 현관 앞이건 주차장이건 놀이터건 매일같이 고성이 오간다고요. 나와 이 사기꾼 새끼야! 나와서 얘기해! 시끄러.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른다. 여기 내 집이야. 내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을 네가 어떻게... 나한테 따질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따져. 어머니가 준 거잖아.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울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하긴 아들 편을 들자니 승호씨가 떠날까봐 무섭고 승호씨 편을 들자니 아들한테 미안했을 테니 아무것도 선택을 못하셨겠죠. 회사에서는 더 심각했다고 해요. 주변 사람한테 들은 건데 상사한테 심할서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잦은 지각에 업무 시간에 변호사한테 전화하고 점심시간에 시어머니 아파트에 갔다 오느라 오후 근무에 늦었으니 딴 여자랑 재혼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사람이 재혼은커녕 자기 밥벌이도 위태로운 신세가 됐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재택근무를 마치고 저녁 준비를 하려던 참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아니, 전 남편이요. 눈이 충혈돼 있었고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나 할 이야기 있어서 왔는데 잠깐 들어가도 돼?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이혼했다고 이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냐? 뭔가 사납게 나오는 전 남편을 보며 한숨을 푹 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진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서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 다 알고 있었지? 뭘? 엄마 아파트 넘어간 거, 그리고 엄마가 그 남자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말 안 하고 이혼한 거지? 남편이 뭔가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라니. 너 때문에 나 이 꼴 된 거잖아. 알려줬으면 이혼 안 했어. 이건 사기야. 사기. 이혼 무효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앉은 채로 올려다봤습니다. 다 했어? 뭐? 정신 나간 소리 다 했냐고. 이제 내가 이야기해도 되지? 남편이 멈칫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면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뭐 착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혼은 강남 아파트 때문이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합가하자는 당신 때문이지. 뭐? 당신이 매일매일 시어머니랑 날 비교했잖아. 엄마는 양말 꺼내줬다. 엄마는 발톱 깎아줬다. 엄마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해라. 나를 당신 엄마 대용품으로 쓰려고 했잖아.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로. 그래서 이혼한 거야. 그리고 합의 이혼은 쌍방이 자유의사로 한 거야. 내가 뭘 알고 있었든 그건 이혼 무효 사유가 안 돼. 안 믿으면 변호사한테 물어봐. 당신 요즘 변호사 자주 만나잖아. 그 남자 건으로.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너 진짜. 그리고 하나 더 확실하게 말해줘? 딴 여자 만나겠다고 먼저 선 넘은 건 당신이야. 내가 아니라. 그건 생각도 안 나? 그런 소리까지 들은 내가 이혼을 안 해줄 거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데? 남을 협박하려면 잘 알아보고 협박했어야지. 자기가 들고 있는 패가 뭔지도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사람 공격하면 어떡해? 저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뒤돌아섰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아, 내 이름 부르지 마! 난 할 말 없거든? 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나 지금 월세방에서 엄마 빚 갚으면서 살고 있는 거 알잖아. 알아. 근데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상속분 어머님한테 몰아들인 거 내가 시킨 거냐고. 난 분명히 말렸어. 게다가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협박한 것도 내가 유도한 거 아니야. 전부 다 당신이 한 선택이잖아. 대체 뭐가 억울한데? 난 당신이 그딴 소리 하기 전에 어떻게든 당신한테 맞춰보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그런 나한테 당신이 한 행동이라곤 끝없는 비교질 뿐이었지. 아니, 난 그러려던 게 아니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였는데, 그런 것 치고는 이혼 서류도 쉽게 작성하고 그 뒤로도 사과를 하거나 이혼을 번복하자는 이야기도 없었지. 그땐 이혼할 생각으로 가득했잖아. 근데 그 강남 아파트 하나 없어졌다고 그 이혼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게 말이 돼?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수진아, 제발. 나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어. 합가하자고 않을 테니까. 늦었어. 늦었다고. 난 이제 혼자인 게 더 편해. 왜? 왜 늦었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당신이 반성하는 건 당신 사정이 나빠졌으니까 반성하는 거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힘들 땐 한 번도 안 봐줬잖아. 내가 재택근무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당신 뒤치다꺼리 해줬어. 근데 돌아온 건 내가 시어머니와 달라서 싫다는 잔소리뿐이었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니랑 내가 어떻게 같아? 다른 환경에서 몇십 년을 산 사람들인데.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수진아, 나 정말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 나한테 미안해할 시간에 어머님이나 좀 챙겨. 당신 어머님이 왜 그 남자한테 그렇게 푹 빠졌는지 모르지? 당신이 그 모양이라서 그래. 얼마 전에 어머님 만났어. 빌려준 돈 때문에. 그때 그러시더라. 당신이 시아버님이랑 똑같아서 너무 싫다고. 당신이 같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일 시켜 먹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싫었대. 당신은 당신 어머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 빈자리를 그런 사기꾼이 파고든 거고. 저의 차갑고 냉정한 말에 전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인연 끊긴 나한테 집착하지 말고 하나 남은 부모님이나 잘 챙겨.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말고. 저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10년 동안 쌓여있던 게 한꺼번에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저는 남편 가족과 관계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런 날짜에 이런 금액을 이런 계좌로 보냈으니 갚아달라는 내용을 정식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증거자료는 충분했어요. 10년치 계좌이체 내역에 시어머니가 보내신 수진아, 이번 달만 좀 도와줘 같은 문자 메시지가 다 있었으니까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수진아, 너 엄마한테 내용 증명 보냈어? 응.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안 그래도 10만 원 보낼. 이제 우린 남남이잖아. 빌린 돈은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 무슨 돈이 있다고. 아파트도 빼앗기고 보험금도 없는데. 그럼 당신이 갚아야지. 어머니가 못 갚으시면 아들이 갚는 거 몰랐어? 나도 없어. 월세 살면서 뭔 돈이 있어. 그럼 분할로 갚아. 한꺼번에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 진짜 월 50만 원씩 분할 상환 합의서 쓸 거야. 안 갚겠다면 지급 명령 신청할 거고. 이체 내역이랑 문자 기록 다 있으니까 안 되실 이유 없어. 남편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셨어요. 결국 월 50만 원씩 분할 상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10년간 피 같은 월급에서 아끼고 아껴서 빌려드린 돈이에요. 시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그냥 포기할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은이, 하준이와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하은이는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하준이는 어린이집에서 매일 씩씩하게 지내요. 친정 부모님이 한 달에 한두 번 올라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시고 명절엔 제가 아이들 데리고 내려가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아요. 하지만 양육비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재산분할금으로 숨통은 트인 상태예요. 무엇보다 우리 엄만 이렇게 했는데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하루하루가 평화로워요. 전 남편은요, 월세 원룸에서 시어머니 빚 분할 상환에 저한테 양육비 보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대요. 매달 시어머니 아파트에 찾아가서 박승호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여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재혼은커녕 자기 생활 추스르기도 바쁜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요, 여전히 박승호와 같은 집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박승호는 대놓고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오고 시어머니는 거기서 눈치를 보며 사시고 있대요. 떠나지도 못하고 쫓겨나지도 않는 상태로요. 가끔 밤에 아이들 재워놓고 거실에 혼자 앉아있으면 생각이 나요. 남편이 그날 저녁에 했던 말들. 강남 아파트가 뭐라고. 그 아파트 하나 들먹이면서 나를 내쫓으려 했던 사람이 결국 자기가 내쫓겼죠. 저는 복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확실한 복수가 됐더라고요. 어설픈 협박은 결국 자기 목을 조르는 법이죠. 저희 남편처럼.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